4월 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엔 선거 범죄를 수사하는 전국 일선 검찰청 공안 담당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금품 선거나 공무원 선거 개입과 같은 전통적 선거 범죄 외에 가짜뉴스 같은 새로운 유형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사범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을 포함 전국 60개 검찰청에 검사와 전담수사관 124명으로 이루어진 가짜뉴스 전담팀을 두고 적극적인 인지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짜뉴스 생산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IP 추적 등을 통해 검거하고 악성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제작자와 유포자 추적 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게시글과 국내외 SNS 계정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의 유형별 수사 사례와 수사 기법 등을 매뉴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가짜뉴스 등 선거사범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의 중심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윤석열 지검장을 기다렸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 현관으로 들어가던 출근 경로 대신 윤 지검장은 오늘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집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최근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윤 지검장 관련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무부가 윤 지검장 부인 김모 씨와 윤 지검장 처가 재산거래 등을 내사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윤 지검장 부인이 수십억 원의 비상장 주식을 기관 투자가인 미래에셋보다 20% 싼 가격에 매수 계약을 맺었다가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해당 계약을 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윤 지검장은 법무부와 검찰을 통틀어 가장 많은 64억 3,566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지검장 본인 명의 재산은 2억 4천여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재산 거의 대부분은 부인 명의였습니다. 일단 윤 지검장 부인 내사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금전거래 관련 정보 수집 등 내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은 사실 자체도 없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해당 신문사의 감찰 관련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윤 지검장 부인 법무부 내사 기사는 소설이라는 겁니다. 금전거래 관련 정보 수집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는 사실이 없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문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감찰 관련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도 없습니다. 윤 지검장 부인 주식 매수 계약 취소 건에 대해선 윤 지검장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우리는 아는 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지검장 내사 논란 등을 두고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검찰 수뇌부 비리 수집 차원 내사라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오늘 전국 검찰청 공안부장을 모아놓고 선거철을 맞아 가짜뉴스는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유무죄 판단 자체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얼마큼의 형을 받을지 형량과 재판부가 어떤 논리로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하는지 재판 생중계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과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보다 5년 더 적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 씨의 11개 유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즉,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18개 혐의 가운데 15개 혐의는 이미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관심은 유무죄가 아닌 형량과 재판 생중계 여부입니다. 일단 지난해 7월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1, 2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호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재판 생중계에 따른 공익보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불허 사유입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 1심 선고 공판도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공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게 될 손해를 더 크게 고려한 법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재판 촬영이나 중계를 동의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법원. 대법원 규칙이 무색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이 막대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초 결정됩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사인을 알 수 없는 백골 시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얘기입니다. 45살 손모 씨는 지난 2015년 9월 내연관계였던 44살 여성 A씨와 경기도 가평과 양평 일대를 여행하다 말다툼 끝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화 내역과 당일 렌트 차량 동선 등을 추적한 끝에 2016년 12월 A씨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15개월이 지났고 시신은 이미 백골이 된 상태였습니다. 손 씨는 재판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손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이후 손 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특정 단어들을 검색한 게 결정적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손 씨가 검색했던 단어들은 사체 부패 시간, 증거 없는 재판 이런 단어들입니다. 손 씨는 또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 혐의를 받게 된 남성을 소재로 한 영화도 검색해 본 걸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가 A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내용들을 검색해 볼 필요가 없었다는 검찰 논리를 배심원단이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1심은 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손 씨가 시신 발견을 지연시켜 유족이 A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일부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내연관계가 교회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내연녀를 살해했다. 검찰이 밝힌 살인 동기입니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한 게 있을까요? 이른바 치정 살인 사건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떤 영화의 유명 대사처럼 멋이 중헌디라는 5글자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88년 창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올해로 꼭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민주화 이후 30년, 이른바 촛불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을 갖게 된 대한민국. 87년 6월 항쟁 이후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법정에서 굴곡진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해온 민변 제13대 회장에 선출된 김호철 변호사를 저희 법률방송이 만났습니다. 30살 장년이 된 민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신세아 기자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김호철 변호사는 지난달 치러진 민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투표 참가자 95%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민변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믿고 선출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하고요. 1200여 명 회원님들과 또 민변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지니는 어떤 위상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큽니다. 김호철 변호사는 지난 1994년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민변에 가입했습니다. 24년 변호사 생활을 민변과 함께 해온 겁니다. 등 떠밀리듯 민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것도 민변에 대한 애정과 책임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저를 키워주고 저의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한 민변에 대한 의무를 좀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감사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환경 전문 변호사로 통합니다. 다양한 환경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론 조금의 주저도 없이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을 꼽았습니다. 비록 1심에서 이기고 2심과 대법원에선 졌지만 매립의 대상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갯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뀐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 소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갯벌 정책이 일대 전환되는, 또 갯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전환되고 갯벌 정책이 일대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보건, 안전 등도 김 변호사의 전공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직업병 관련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검증과 대책을 마련한 것도 김 변호사의 작품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 반도체처럼 반도체 직업병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이루어졌던 것이 있었는데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그런 작업환경, 건강영향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면서 그런 김호철 변호사가 노후 원전 문제를 그냥 지나갈 리 없었습니다. 월성 1호기 연장 운영 허가 취소 소송 대리인단 부단장을 맡았는데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후 원전 가동 연장 등을 판단하는 원안위에 비록 지금은 사임하긴 했지만 소송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입니다.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호철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저같이 이 규제 절차 방법과 원칙들을 심도 있게 살펴본 법조인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되는 입장도 아니고 환경을 바탕으로 한 약자와 소수자 보호 그리고 인권. 김호철 변호사의 지난 20여 년 변호사 생활을 관통하는 키워드들입니다. 민변 회장 선출 일성도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이를 위한 민변의 적극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촛불 승리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이 개선이 되고 또 이들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촛불 승리나 정권 교체의 그늘에 가려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거나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30년. 거창한 담론만이 아닌 생활 속 바로 우리 옆에 문제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 김호철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또 각종 생활화학 제품의 피해, 그리고 미세먼지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생활에 밀착된 부분에서 이러한
생활 밀착형 환경 문제 또 보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강론과 구체적인 것을 묻는 질문에 김호철 변호사는 민변엔 환경을 포함한 15개의 위원회가 있다며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잘 해낼 것이라고 민변과 민변 회원들에 대한 믿음을 숨김없이 보였습니다. 김호철 변호사는 다음 달 25일부터 임기 2년의 민변 회장직을 수행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장자연 리스트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용산 참사, 정현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등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재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모레 4일 안전지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거론해 청와대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늘 자치경찰제를 이르면 2020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할 것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옥중 조사 무사는 지난달 22일과 26일에 이어 3번째이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계속 시도할 방침입니다. (4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